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조선비즈 누워서 연 2천만원 떠먹기 프로젝트 일명 누이떠의 진행자 훈민아빠입니다. 오늘은 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후 대비 관심 많으시죠? 노후 대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마음 한켠에는 이제 걱정이 자리하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핫한 연금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김성일 데이터 노후주 이사님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늘 연금 얘기한다고 해서 바로 연금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연금 운용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바로 안정성이죠. 그 안전한 투자 전략을 그대로 주식 투자에 접목을 시켜도 비교적 안전하게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올웨더 전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바람이 부나 안전하게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전략인데요. 난 연금 관심 없어 하는 분들도 오늘 방송 보시면 연 2천만 원에서 최소 몇십만 원은 건지실 수 있을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그 주식 투자 광풍은 불고 있는데 연금 광풍이 분다는 얘기는 사실 없잖아요. 연금이 뭐 얼마나 중요한지, 재테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일단 연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 연금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강남 부자들 뿐만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연금을 해요. 재테크 때문이거든요. 재테크. 세금을 통한 재테크인데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가정주부든 투자를 하신다면 당연히 연금을 하셔야 되거든요. 투자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그렇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익률을 높인다. 이게 가장 관건이거든요. 근데 연금을 하시면 연말정산에 16.5%가 돌려받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16.5%예요.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이죠. 거의 비교할 수 없는 수익률이고, 일단 정부에 세금을 냈던 걸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한 해 놓치면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받아야 되고, 이것만큼 수익률 좋은 게 없어요. 연금으로 운용하는 거랑 일반 주식 계좌로 운용하는 거랑 이제 동일한 전략을 운용했을 때 수익 차이가 얼마나 나냐. 연금 계좌에 있는 혜택들만으로 1% 가까이 수익률이 차이 나요. 똑같은 전략도. 1%를 더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1%를 연금 계좌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올라가기 때문에 연금을 안 하는 건 너무너무 바보짓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연금 투자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연금 제도 혹시 좀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연금 제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연금 제도가 3층 구조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뭐 이런 교직원연금 이런 연금들이 있는데 공적연금이라고 해서 있고요.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월급에서 자동으로 떼가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이에요. 퇴직연금은 회사가 넣어주는 고연금을 퇴직연금 제도라고 해요. 근데 개인연금은 내가 내 연금 알아서 스스로 쌓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경 쓸 건 개인연금하고 퇴직연금 딱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DB/DC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한 번 더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개인연금에는 개인연금에 라는 제도가 있고 그 안에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자기의 개인연금이 보험사에 들어가 있으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돼 있으신 거고요. 증권사나 은행에 들어가 있으시면 연금저축펀드에 가입돼 있으신 거예요. 일단 연금저축보험하고 펀드의 차이점은, 보험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험사가 알아서 한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보험사는 왜 뭐 아무것도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보험사도 운용을 하죠. 운용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금융회사들이 나를 위해서 연금을 열심히 운용할 인센티브가 없어요. 조그만 마이너스 나면 이제 언론의 질타와 감독기관의 경고들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수익률을 높여줬다고 해서 그 금융회사들이 받아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금 같은 상품들로 이제 다 채워넣기 때문에 예금 정도의 수익률밖에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개인이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김 이사님의 그 추천해 주시는 방법을 쓰시려면 일단 연금저축계좌를 증권사에서 만드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지금 보험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전하는 절차가 있죠. 네, 이전하셔야 돼요. 해지하시면 안 되고요. 해지하시면 그동안 받은 연말정산을 다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해지는 하지 마시고, 이전이라는 걸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증권사 혹은 이제 금융회사에 신청을 하면 이쪽 연금을 이쪽으로 다 옮겨줘요.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증권사에서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고 거기서 운용하는 방법 중심으로 오늘 이제 강의를 진행해 볼 텐데요. 지난번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니까 그 연금저축에 가입한 직장인 비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초년생들은 거의 가입하지 않았는데요. 연금 3천, 5천, 1억 그 받는 직장인들 기준으로 연금 상품을 어떻게 가져가면 될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봉이 이제 3천만 원인 사회초년생인 분들은 일단 개인연금하고 IRP 700만 원을 웬만하면 넣어주세요.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60만 원 넣으시면 그 다음에 연말정산에서 11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 100만 원 연말정산 받은 거는 편하게 쓰세요. 휴대폰도 바꾸시고 해외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경비로도 쓰시고, 근데 이 700만 원 꼭 넣으세요. 그리고 연봉이 뭐 5천만 원, 7천만 원이다. 1,800만 원까지 다 납입하세요. 개인연금하고 IRP에 1,800만 원까지 꼭 납입하시고, 연봉이 뭐 1억이다. 그러면 ISA에 2천만 원 추가 불입하세요. 자, 여기서 아니 그 연금에만 돈을 다 넣으면 어떡하느냐, 돈을 묶이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여기서 보시면 7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찾으면 이제 페널티가 있어요. 기타소득세라는 이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돈 찾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1,800만 원을 넣으셨잖아요. 그러면 연말정산 혜택을 못 받은 1,100만 원은 아무 때나 찾으실 수 있어요. 세금 없이.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 목돈이 필요하다, 뭐 집 사야 될 거 아니냐, 혹은 결혼 준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죠. 그 돈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집 살 돈, 목돈 준비하는 거를 1년에 1,100만 원씩 추가 납입을 계속 하세요. 연금 계좌에. 이게 10년이 모이면 1억 1,000이잖아요. 1억 1,000은 그냥 찾을 수 있어요. 페널티 없이. 수익금, 이자는 찾지 마시고요. 그거는 찾으면 세금이 나가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돈을 더 많이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IRP를 하지 마시고요. 개인연금에만 1,800만 원을 넣으세요. 개인연금에 1,800만 원을 넣으시면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나머지 1,400만 원은 세액공제 안 받았잖아요. 그럼 이건 찾으실 수 있어요. 10년이면 1억 4천입니다. 원금만. 근데 이거를 은행에 넣어서 굴리는 것보다 연금 계좌에 넣어서 굴리는 게 훨씬 유리하죠. 이제 보통 묶여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이 돈을 못 찾기 때문인데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묶여있다가 아니라 제가 이제 표현을 좀 바꾸고 싶은데 묶어놓고 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이 못 도망가게 딱 묶어놓고 굴리는 거죠. 이게 행동장치예요. 못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에 넣어놓으시면 빼기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이 돈이 묶여있는 돈이 아니라 세액공제 안 받은 부분은 찾을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연금저축은 담보대출이 됩니다. 목돈이 필요할 때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안 돼요.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과세돼서 받았던 거 다 토해내고 더 많이 토해낼 수도 있거든요. 요거를 담보대출 받으시면 돼요. 60%까지 담보대출이 나오거든요. 이게 근데 저기 증권사에 따라서 ETF를 매수한 계좌는 담보대출이 안 되는 케이스가 좀 꽤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다. 그 현재 규정상 ETF는 담보의 대상이 안 된다고 하고요. 그 대신 펀드는 담보의 대상이 돼요. ETF와 유사한 펀드로 바꾸시면 돼요. 상품을 펀드로 쑥 바꾸시고 포트폴리오 전체를,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면 되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묶여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묶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연금, 어차피 주식 투자할 때 과세가 그렇게 많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연금저축에 많이 넣으라고 할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에서 어떻게 굴려야 그 장점이 극대화되는지. 제일 좋은 건 세액공제입니다. 주식을 하시면 세액공제가 없잖아요. 당장 내년에 연말정산할 때 100만 원씩 돌려받는 이게 없어요. 주식 투자하시면 당연히 세금이 없죠. 근데 매도할 때 매도세 나가잖아요. 0.23% 정도 나가시잖아요. 근데 연금계좌에서 ETF를 하시면 그게 없어요. 그리고 주식계좌에서 하셨을 때는 이제 ETF도 국내 주식형을 제외하고는 매매차익 과세가 되거든요. 근데 연금계좌에서는 그게 과세가 저율 과세가 되고 과세 이연이 돼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 미국 S&P 500 같은 걸 일반 계좌에서 사면은 15.4%를 되나요? 차익에? 근데 연금 계좌로 하면 그거 안 뗀다는 이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을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양도소득세 내잖아요. 네. 연금 계좌에서는 저율 과세. 그러니까 연금 받을 때까지 세금 안 내고 있다가 연금을 받을 때 3에서 5% 굉장히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하죠. 그 세액공제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예를 들어 그 주부분들 이런 분들도 연금저축 가입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가입하셔야죠. 그러니까 주부분들 중에 예금하시거나 아니면 주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연금저축 하셔야죠.
예금을 아무리 그 이자 높은 저축은행 이렇게 찾아다니시잖아요. 근데 그걸 하시더라도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15.4% 세금이 나가요. 근데 연금 저축에서 예금이랑 비슷한 상품에 넣으시면 그 세금이 엄청 줄거든요. 그래서 연금 저축으로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국민연금은 고갈론 때문에 가입할 수 있는데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한데 그에 대한 의견도 좀. 국민연금 고갈로는 이미 뭐 1, 2년 된 얘기가 아니고 십수년, 뭐 20여 년째 계속 나오는 얘기고요. 저출산 고령화 때문이죠.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운용은 굉장히 잘해요. 문제는 뭐냐면 연금을 낼 사람이 계속 적어지고 받을 사람은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가면 고갈될 수밖에 없고 뭐 2040년, 50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고갈 시점을 계속 미루는 게 정부나 혹은 이제 연기금의 목표이고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급 시점을 늦추면 됩니다. 연금이 지금 65세부터 국민연금 나오잖아요. 그걸 늦추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정년이 연장되면 됩니다. 그 다음 방법이 뭐냐면 국민연금을 우리가 받는 금액이 줄어들면 돼요. 받는 금액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70%대에서 지금 50%, 40%까지 줄었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연금이 고갈 안 되게끔 만들 거예요. 그 대신 저희 같은 사람들 혹은 지금 이제 30대, 40대 직장인들이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연금 되게 조금 받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만 믿을 수는 없고 그래서 개인연금하고 퇴직연금 IRP 같은 걸 잘 넣어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마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은 밥 해 먹을 수 있는 정도, 개인연금이나 이제 IRP를 잘 운영하시면 맛집 다닐 수 있는 정도, 네 거기에서 국내까지 좀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잘 운영하시고 오래 운영하시면 1, 2년에 한 번 정도 해외 갈 수 있지 않나요? 임의가입도 추천하시는 거죠? 임의가입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가입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고요. 18세가 되면 그때부터 국민연금을 가입시켜주는 부모님들도 좀 계신가 봐요. 이런 전략에 대해서도 좀. 국민연금의 기본 모토가 뭐냐면 최소한의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비슷하게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금액 납부하는 건 찬성하고요. 그리고 자녀의 국민연금을 미리 납부한다,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편집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증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증여하시는 금액을 자녀의 개인 연금으로 납입하시는 건 아주 좋습니다. 그 자녀가 연말연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뭐 대학을 들어갈 때라든지 어학연수를 간다고 할 때 그 연금에 있는 수익금은 놔두고 원금만 페널티 없이 찾아서 쓸 수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자녀한테 좀 중요한 게 있어서 연금장에 들려고 했더니 애가 좀 싫어하더라고요. 나 60살 돼서나 쓸 수 있다고. 이 무지에서 비롯된, 왜냐면 금융맹이라서 그렇고요. 뭐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다른 교육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금융교육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회초년생 분들이 이제 직장에 취업하시고 월급이 조금 모이면 하는 게 원룸에 가서 고양이를 키우고 싶죠. 원룸에 가서 고양이 키우는 순간 월급이 하나도 남아나질 않습니다. 일단 원룸을 전세로 안 들어가요. 월세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고양이는 의료보험이 안 돼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로망인데 예뻐 보이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타격이 큰,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이나 대학교 졸업반이 되면 금융교육을 꼭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월세를 사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전세를 사는 게 유리한지부터 가르치고 세상에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도 좀 가르치고 그걸 알고 시작하면 훨씬 유리하거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까 원금을 찾으시다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혹시 초과분을 다음에 이제 연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가능한데 이제 복잡해요. 뭔가 이렇게 확인서를 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초과분은 세액공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그냥 찾을 수도 있어요. 목돈이 필요할 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찾는 거를 추천하시는군요. 예. 왜냐면 많이 넣었다는 건 너무너무 축하할 일이고요. 세액공제 받으시고 그거는 꼭 다 쓰세요. 그래야지 내가 돈을 모으는 목적도 이해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통상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게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사님은 많이 내는 것보단 오래 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네네. 굉장히 단순한 산수예요. 산수.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이 불어나느냐는 딱 두 가지예요. 수익률하고 기간입니다. 근데 보통은 다 수익률을 높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수익을 노려서 투자를 하시잖아요. 근데 수익률을 높일 수가 없어요, 일반인은. 단적으로 얘기해서 전 세계 3위, 4위 부자인 워렌 버핏이 최근 20년 동안 수익률이 연 10% 정도밖에 안 돼요. S&P 500을 못 이겼어요. 근데 워렌 버핏이 그 정도인데 저희가 워렌 버핏보다 수익이 더 잘 난다는 건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행운에 의한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이 낼 수 있는 수익률은 제 생각에는 5에서 10%, 많으면 15%. 그러면 하나가 남았잖아요, 기간. 기간은 제곱으로 들어가요. 투자를
왜 오래 해야 하냐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제일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72 법칙이라고 해서 원금이 2배 되는 기간을 얘기하거든요. 7.2%로 수익률이 나면 10년 후에 원금이 2배가 돼요. 수익률 자체는 7%에서 막 70% 올리는 건 어려운데 기간은 저희가 일찍만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투자 기간 중요하다. 빨리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요. 그럼 운용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사실 이 앞에까지 한 얘기는 이미 다 나온 얘기. 금융회사에서 이제 홍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할 때 다 나온 얘기라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연금에 납입을 했는데 어떻게 굴려야 돼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이 별로 없죠. 저는 이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투자를 이제 권장을 합니다. 제가 목표하는 수익률은 5에서 10% 정도예요. 기본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는 자산을 편입을 해야 돼요. 주식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도 이제 주식이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데 주식을 먼저 편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한국 주식이냐 미국 주식이냐, 저는 둘 다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주식만 가져가면 그 나라 주식이 안 좋아질 때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왜 한국이랑 미국이냐 라고 하시면 선진국의 대표로 미국을 뽑은 거고요, 신흥국의 대표로 한국을 뽑은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미국 주식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2009년 이후로 미국 주식 수익률이 너무 좋아요. 당연히 미국 거 해야지, 계속 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요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최근성 편향이라고,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 계속될 거다라는 이제 심리적 편향이에요. 2000년 혹은 2001년부터 한국 주식이랑 미국 주식이랑 쭉 계산을 해보면 한국 주식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2000년대에는 이제 한국 주식 혹은 신흥국 주식의 수익률이 훨씬 좋았고요. 그리고 90년대에는 미국이 더 좋았고요. 80년대에는 신흥국이 더 좋았어요. 70년대에도 신흥국이 더 좋았고. 2020년대에는 어디가 더 좋을 건가? 모른다.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까 둘 다 가져가자 라는 거고, 그리고 주식을 가져가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주식 변동성이 너무 커요. 코로나 때도 보셨겠지만 한 40% 빠졌었죠. 근데 그런 일이 또 생길까? 계속 생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50% 빠졌었고, 2011년 남유럽 사태 때 26% 빠졌었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 주식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 국채는 어디 걸로 가져가십니까? 국채도 한국 국채, 미국 국채 이렇게 분산해서 가져가고요. 특히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환 노출 상품이 있어요. 환 노출이라는 건 달러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 미국 국채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들은 경기가 안 좋거나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달러가 상승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걸 반영해서 한국 국채, 미국 국채 이렇게 가져가시고, 보통 이제 6가지 정도 추천드리거든요. 주식군, 국채, 대체 투자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주식과 국채는 아주 전통적으로 많이 해왔고, 그 나머지 자산들을 대체 투자라고 부르는데, 처음에는 대체 투자를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책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골드 일부 가져가시고, 나머지 현금도 굉장히 좋은 자산입니다. 그게 언제 딱 드러났냐면 작년 코로나 때 우리나라에서 국채도 빠졌어요. 다 빠졌는데 안 빠진 게 달러랑 현금. 달러 올랐고 현금은 당연히 오르지도 않지만 빠지지도 않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싸진 자산을 사야 되는데 살 돈이 없잖아요. 근데 포트폴리오에 이미 이런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6개 자산군으로 나눠가지고 그에 맞는 ETF를 골라서 넣어놓으면 항상 2000년부터 보면 6에서 9% 정도의 수익률이 나와요. 언뜻 듣기에도 작년에 코로나 때 증시는 폭락했지만 금값이 많이 올라가고 했으니까 커버가 됐을 것 같기는 해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세요. 자기의 경험에 입각해서 감정적인 선택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2011년 이 금값 고점이었거든요. 그리고 한 30-40%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전고점 비슷하게 찍었어요. 그래서 이 저자님은 왜 금을 좋아하시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는데, 전 금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진 않아요. 금을 가져가는 이유는 달러 자산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가 가장 크고요. 다른 주식이나 뭐 국채 이런 애들이랑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따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금을 가져가는 거지, 단편적인 기사를 보고 판단하시면 굉장히 좀 힘드시고, 어차피 분산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든 들어갈 수 있다. 내가 하필 시작했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힘들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운의 영역이거든요. 운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시작한 이후에 주가가 폭락했는데 그때 내가 뭘 할 수 있었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 이제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미 다 준비돼 있잖아요. 폭락했어? 그럼 주가 빠졌네? 안 빠진 거 뭐지? 얘 팔고 얘 사서 리밸런싱 하면서 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마영골 책을 쓰고 나서 연금 계좌 3개에 대해서 블로그하고 유튜브로 계속 수익률을 계속 공개하고 있어요. 연환산 한 15% 정도 나오거든요. 나머지도 13%, 14% 정도.
누적으로 하면 36%에서 40% 이렇게. 정확한 투자 종목은 공개 안 하시죠? 제 종목은 공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초보한테 너무 많은 걸 알려주면 되게 스트레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뭐 아까 말씀하신 이제 대체 투자 주식과 국채만 하더라도 꽤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수익률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럼 저기 예. 그거부터 말씀해 주세요.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세요? 제너럴하게 해도 수익률이 꽤 괜찮아요. 뭐 공격형 자산의 70%, 안전형 30%. 그럼 공격형에 뭐가 있냐면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골드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n분의 1 해요. 그리고 안전형에도 한국 국채, 미국 국채, 현금 있잖아요. 거기도 n분의 1 하고. 대충 뭐 333 정도 예. 되겠네요. 예. 그 정도로 해도 충분하고 그렇게 수익률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그 장기 투자할 때 있어서 또 수수료 중요하잖아요. ETF 수수료. 기왕 말씀해 주시는 김에 어떤 ETF가 좀 수수료가 저렴한지 좀 예. 찍어주시죠. 예를 들어서 ETF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 얼마나 많이 거래되고 있느냐. 너무 거래가 안 되는 건 가격에 왜곡이 생길 수도 있고 매매할 때 매수매도 호가 차이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큰 걸 하시고 한 상위 3, 4위 안에 수수료 제일 싼 걸 사시면 돼요. 운용 보수가 제일 싼 걸 사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이 ETF에 관심을 많이 갖고 굉장히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굉장히 수수료를 낮춰서 나오고 있어요. 0.015% 막 0.0 몇 이렇게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선 보수에서 장기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낮고 운용 사이즈가 큰 ETF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잠깐만 다른 얘기를 봐서 이제 이사님 주식 투자도 그냥 일반 계좌에서 하시죠? 일반 계좌는 하는데 주식은 안 합니다. 똑같이 그냥 연금 굴리듯이 예. 일반 주식도 똑같은 비슷한 수익률이 나오나요? 5에서 15%? 조금 낮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계좌는 매매 차익에서 수익금의 15.4% 과세하거든요. 저처럼 이제 매매를 자주 안 하는 경우에 1년에 0.7% 정도 손해가 나요. 그래서 연금 계좌보다 수익률이 조금 낮죠. 한 5천만 원을 넣어서 굴리면 한 5천만 원에 5%면 250이잖아요. 예. 그 정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나와야죠. 오늘 방송 들으시면 200만 원 벌 수 있는 걸로 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저 혹시 그럼 이사님은 55세부터 65세 이후로 이제 이것도 나름 생애주기 비슷한 표현이 쓸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노후 연금 세계에서는 이제 파악을 좀 하고 계세요? 금융감독원 파인에 가면 연금 포털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 들어가시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금 정보가 나와요. 저도 당연히 조회를 해보는데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노후 대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 많이 하세요. 아주 심플하게 노후 대비 할 수 있는 방법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인지만 딱 아시면 돼요.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 400만 원 나가시면 이 400만 원만 노후에 나오면 되잖아요. 아주 심플한 계산이잖아요. 그죠? 지금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오셨기 때문에 국민연금 많이 넣으셨고 국민연금에서 한 100만 원은 나올 수 있어요. 국민연금에서 100만 원 나왔죠. 근데 개인연금을 꾸준히 운용하셔가지고 사약 실천을 만드시면 98세까지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와요. 연금 개시 이후에 운용해서 번 수익은 계산 안 한 거예요. 그럼 개인연금에서 100만 원 나오죠. IRP에서 300씩 넣어가지고 하시면 3억 정도 나와요. 그럼 여기서도 8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300만 원 됐잖아요. 10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퇴직금을 IRP로 넣으셔가지고 뭐 한 50에서 뭐 100 뭐 이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아, 나 400 아니고 나 500 써야 돼 라고 하시면 자 100만 원 어디서 만드냐?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가지고 계신 집을 연금화 하시면 돼요. 집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대충 1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노후에 한 달에 500만 원씩 쓸 수 있어요. 노후에 500만 원이면 생활하는데 문제 없어요. 문제는 지금 생활비를 늘리면 안 된다는 함정이 있어요. 생활비가 100만 원 늘어날 때마다 제가 납입해야 되는 연금이 훨씬 많이 늘어나요. 이게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하고 은퇴 리스크들 중에 하나가 장수 리스크거든요. 남은 돈이 없는데 남은 삶이 있으면 굉장히 괴로운 거죠. 노후 빈곤으로 바로 들어가고 또 하나가 자녀 리스크. 대부분의 사람이 이 400만 원을 못 줄여요. 아이 학원비 때문에. 학원비는 참 많은 중년들을 아프게 하는 이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 퇴직연금도 DC형의 경우에는 이제 이사님이 추천해 주시는 자산 배분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꽤 오랜 기간 이제 여러 상품에 가입한 분들이 한꺼번에 교체하는 데 따른 심리적 부담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조언하세요? 한 방에 바꿔야 됩니다. 이걸 굳이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해지하시고 다 새로 가입하시면 되고 너무 무섭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왜 무섭고 불안하냐면 투자 근육이 없으셔서 그렇거든요. 갑자기 투자를 팍 하려고 하면 무섭죠. 왜냐하면 이 단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아주 젊은 시절부터 아주 작은 금액부터 투자를 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투자 근육이 단련돼요. 투자는 심리가 80%라고 하는데 투자 심리를 강화시키는 방법은 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시장을 보고 손실도 좀 느껴보고
수익도 받아보고 그러시면 괜찮은데 그 시간은 이미 지났다. 이제 5천만 원 혹은 1억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번에 다 넣으십시오. 근데 불안하시잖아요. 한 3분의 1씩 나눠서 넣으세요. 내가 투자하는 방식이 이렇게 우상향하면 지금 제일 싼 거잖아요. 지금 들어가야 돼요. 이거 나눠서 넣으면 비쌀 때 들어가고 비쌀 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 그 논리적으로 굉장히 심플한데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적립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똑같아요. 자, 내가 투자하는 대상이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대상이면 적립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내가 돈을 넣는 순간에 쌀지 비쌀지 모르니까. 근데 내가 투자하는 방법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방법이면 적립식을 하는 게 불리하죠. 계속 비싸게 사잖아요. 연금을 매달 하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저는 그냥 연초에 다 넣으라고 보통 가이드 하거든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생각 외에 조언을 해주셔서 인생 한 방이다 정신으로 한 번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미있자고 한 건 아니고 실제 제가 그렇게 하는 방법인데 말씀 들으시고 마이너스 통장 다 빼서 연금에 넣으세요. 연초에. 그리고 1년 내내 그 마이너스 통장을 갚는 거예요. 월급이 남을 때마다 마통을 계속 갚아 나가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매달 30, 40씩 넣으면서 그걸 또 분할해서 주식 넣고 뭐 대체 투자하고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너무 귀찮지 않냐고 사실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한 번에 하는 게 낫다고 이제 그 이제 심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5천만 원 있으시면 1,000만 원씩 하시라고,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혹시 이게 너무 귀찮아서 분할 매수하고 또 ETF 사실은 ETF도 거래 안 될 때는 사기 힘들거든요. 이게 갭이 이만큼 있는데 이렇게 기다리다가 또 못 산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혹시 다른 방법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없나요? 이제 어떤 분이 정말 재밌는 질문 올려주셨는데 자기가 책에 굉장히 공감했고 자기 실천하고 있다. 연금 계좌, IRP, ISA, 일반 주식 계좌, 자기 거, 그다음 아내분 거, 이제 계좌 4개, 아들 거, 연금 계좌. 총 9개를 리밸런싱 하는 게 너무 귀찮다는 거예요. 네, 귀찮은 거 정말 인정하고 저도 귀찮거든요. 저도 귀찮은데 굉장히 공감하고 그리고 이 실천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 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굳이 이렇게 신경 많이 안 쓰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직하신다는 얘기 들었을 때 그럴 것 같긴 했는데 역시 그렇게 그거 준비하고 계셨군요. TDF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TDF는 컨셉이 좋아요. 컨셉 자체가 일단 자산 배분이고 그리고 자산을 배분한 상태에서 나이에 따라서 위험자산 비중을 점점 줄인다. 이런 컨셉이라서 컨셉은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실제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TDF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찾아내서 그 데이터는 어디 숨겨져 있는 게 아니고 금융투자협회에 가면 모든 펀드 데이터가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하실 수 있고 실제 성과를 봤는데 한 개 상품 정도를 제외하고는 성과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 한 개 상품도 미래에도 이 정도 성과를 계속 내줄 수 있을까? 대부분의 그런 상품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블랙박스예요. 설명서는 이제 있는데 진짜로 뭐 하는데 구체적인 상품이랑 운영 방식 이런 걸 다 오픈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이사님 끝으로 연금 포트폴리오 좀 바꾸시고 할 때 자산 배분하실 때 시간이 어느 정도 쓰고 계시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실제로 손으로 현재 리밸런싱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뭐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뭐 조금 시간이 나면 뭐 2주에 한 번도 하는데 정시시간에 한 20분이면 합니다. 그러면 뭐 부담 없이 사실 모든 재테크가 다 귀찮긴 하잖아요. 귀찮은 걸 감수해야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도면 충분히 할할 만한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 연금 전문가 김성일 이사님 모시고 연금을 어떻게 하면 이제 불릴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단 출연하신 소감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연금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고 피상적으로만 정보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신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찍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이가 젊을수록 관심이 없어요. 이런 방송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그럼 연금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테크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 계속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